우리가 지난 시간에 26번까지 딱 마무리 졌던 걸로 기억하고 이제 27번부터 사회지문이랑 과학지문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볼 이 모평 해설은 결론적으로는 독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아마 메인이 될 거야, 그렇지? 특히 이번에 사회지문 만만치 않았죠? 정말 오답률 전체 기준으로 2위가 30번 이 녀석이었고 또 뒤에 나오게 될 인문 플러스 과학 이 융합지문은 뭐 정답률 그때 선생님이 그때 첫 수업했을 때는 아마 이 41번 문제였지 오답률이 10.7 이 정도로 예상된다고 아마 얘기했었을 거야.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인데 다 모든 업체들에서 지금 12%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많이 올랐네요. 진짜 어려웠던 문제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 치열한 1위권 싸움을 하는, 즉 99%냐 98%냐의 문제에 싸움을 하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빨리 효과적으로 풀어내는가 관건일 텐데 또 역으로 생각하자면 내가 원하는 목표가 최상위 1이 아니라 1을 찍는 거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것도 효과적으로 버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버릴지 안 버릴지 어떻게 아는 거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푸는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 당연히 저 점검을 하고 어떻게 푸는 건지 알려드릴 거야. 내가 스스로 저기 우리 과제집 드리는 것들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내가 이거를 시간이 두고 풀면 풀 수 있는 것인지 그럼 시간을 두고 풀었음에도 뭔 소리인지 해석이 안 돼서 풀는 문제가 문제 패턴 존재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오늘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겠지만 양해 좀 해주시고 자, 사회지문부터 한번 이어서 가봅시다. 이거 좀 책 높아 이거 또? 어이씨 뛰어난 사람 어쩌라고? 아, 칠판은 좋네요. 훌륭하다. 새거 하네요. 아, 좋다. 부럽다 야. 원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잖아 선생님이. 자, 사회지문 가보자. 자, 하던 대로 당연히 뭐부터 본다? 문제부터 본다. 항상 그래, 그지? 자, 27번을 보면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일치 불일치 문제야. 근데 일단 과학지문 마찬가지야. 계속 마찬가지 얘기를 하게 돼. 요즘 일치 불일치 문제 어때요? 쉽던가요? 그냥 저냥 정도야? 이거 훌륭한 거지. 지금 이 녀석 일치 불일치 문제 치고는 이 녀석은 그래도 좀 쉬운 쪽이야. 근데 뒤쪽에 나오는 과학지문의 일치 불일치는 어려웠어. 왜 어려운 줄 알아? 일치 불일치가 약간 한 1, 2년 전만으로 돌아가면 답의 근거들이 어딘가에 분명히 놓여 있었어. 하지만 그것을 찾기가 어려웠을 뿐이지. 근데 요즘 문제 트렌드는 어떻게 되느냐? 안 보여. 그냥 여기저기 막 방망곡곡 숨어있지. 그래서 그 숨어있는 것들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빨리 찾느냐에 싸움을 해야 될 텐데 자, 우리는 아직 그걸 모르는 상태이므로 자, 1, 2, 3, 4, 5번을 빨리 눈으로 스캔해봐. 지금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공통적인 단어들이 일단 시작되어 있죠.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1, 2, 3번을 묶고 4, 5번을 묶었다는 거 느낌 빠보시죠?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는 거 먼저 시작하는 거 좀 중요하다고 했었지? 실수를 막자. 이전과 이후로 세 개랑 두 개를 찢어버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보고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는 것만 해도 우리 충분히 솔직히 훌륭해. 그런데 더 했으면 좋은 건 그 뒤에 금융위, 개별금융회사가,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금리 인하가, 경기 변동이 하면서 주어들 혹은 주어가 아닌 부사어도 있었지만 어쨌든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어. 이런 데다 마킹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난 지금부터 금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금융이 어떤 위기를 겪었을 때 그 이전에는 뭐 금융회사나 침체기 혹은 뭐 변동의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심이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28번 가볼게.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안 봐도 비디오야. 기업과 니은의 공차 파악하라는 문제겠지. 실제로도 선택지가 1번은 기업만, 2번은 니은만, 그리고 3번은 달리, 4번 달리, 5번 모두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공차를 파악하는 형태의 문제에서는 지문에서 읽을 때 역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공차가 뭔지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메인이겠죠. 다만 여기서 기억이 뭔지 니은이 뭔지를 살짝 눈으로만 컨닝하고 오는 거야. 기억은 미시 건전성 정책, 니은은 거시 건전성 정책. 미시랑 거시가 뭐더라? 이런 식으로부터 거기부터 접근이 시작되는 거야. 네. 미시가 뭐 하는 거야? 가까이서 보는 거? 참고로 미는 미세하다 그때의 미제죠. 아주 가까이서 세밀하게 들어보는 것을 미시라고 하고, 그럼 거시는 멀리서 크게 넓게 보는 걸 말하지. 이건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야. 관점이 다른 거지. 자, 세 번째 문제 가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AD에 들어갈 말을 짝지어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 간에는 하면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지. 와, 그러면 지금 봐봐. 28번 문제도 그렇고 29번 문제도 그렇고 이 미시 거시 차이점을 가지고 문제 냈구만.
중요하겠구만. 지문 읽으면서 그걸 정리하는 게 핵심이겠구만. 이런 것들을 잡는 게 중요해요. 됐죠? 자, 30번 문제 넘어가 봅니다.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보기를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보기 첫 번째 줄 정도만 대충 스캔. 현실에서의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하면서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보통 현실적으로는 비대칭이야 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자, 머릿속에 유추가 가능하지. 각자의 상상이신 대칭과 관련된 거. 그럼 하나 물어볼게. 지원아, 이 문제 풀 때 혹시 풀 때 상황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대칭이라는 단어에 대응되는 짝이 본문에 있었거든. 혹시 뭔지 기억나나요? 그럼 혹시 짝을 찾았었나요? 풀 때요 이거에서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못 봤는데요. 못 봤어. 아예 못 풀었어 이 녀석은. 참고로 그 단어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눈치채는 게 중요한 거야. 현실적으로는 비대칭이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는 지문 속에 대칭이 나오면 참 편하겠지. 그럼 쉬운 문제였을 거야. 그런데 안 나와 그런 단어는. 대칭 대신 다른 말을 써먹거든.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튼 30번 문제 특징. 그리고 나서 밑에 선택지를 보면 끈 밀어 올리기를 통해 끈 밀어 올리기가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각각 어떤 상황을 주어주나 봐나 보다. 이거는 지문을 이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기서 끌고 와서 다시 한 번 더 적용해오는 문제니까 지문 이해가 관건이라는 생각만 해두시고 마지막 5번, 31번 A와 가장 가까운 걸 찾으랬어. 어휘 문제. 틀리면 할 말 없지. 자, 어휘 문제 선생님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풀라? 진행하면서 풀어도 되고 따로 풀어도 되지만 그 판단의 전략은 뭘 기준으로 한다? 문제가 해석되는 정도. 그렇지. 문제 수용 범위 그 정도를 보고 하나하나 뭐라고 했었어? 자, 한번 물어보자. 이건 좀 할만한 해석이니 아니면 좀 어려우니? 지금 나중에 남겨놨다가 못 풀었던 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오케이. 과학 먼저 했어요. 과학이랑 인문 과학하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시간은 2분 남아서 그냥 일치불일치 찾을 수 있는 것 정도만 하고 문제는 찍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참고로 유지문하고 또 혹시 뒤에 과학도 그랬니? 과학은 풀었어요. 과학은 풀었어? 잘 맞췄고? 네. 그럼 시간이 조금이나 있었으면 이것도 풀었을 텐데 과학이 풀렸다는 얘기는 이것도 풀렸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잡는 싸움을 해야 돼 우리. 가봅시다. 자,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자, 전통적인 통화 정책. 선생님 이걸 왜 노란색으로 쓰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인문이나 사회지문을 보면 말이야. 이런 게 있어. 선생님 그 얘기도 했어야 되는데 빼먹은 게 있네. 잠깐만 그거 좀 먼저 쓰고 와야겠다. 잠깐만. 자, 요거 얘기하기 전에 인문지문들 보면 선생님이 항상 나오는 패턴이 뭐라고 했었어? 사상가나 철학가의 주장이 나올 거고 그 주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1단계와 적용해보는 2단계 뭐 이런 단계가 있다고 했었지. 사회지문도 요즘 문제의 트렌드를 보면 법률이 됐든 경제가 됐든 일정한 패턴이 존재해. 그 패턴은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 이건 뭐 고정된 형태가 아니야. 물론 이것을 외운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풀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다르죠. 현재 현상화 장면보다는 이거는 일반 이론부터 시작해볼게. 요즘 사회지문의 트렌드가 이런 거야. 일반 이론이 먼저 주용되고 혹은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전제. 지금부터 할 만한 어떤 전제를 까는 내용이 된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 현재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 현재는 말은 지우자.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는 게 그 다음 단계.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게 세 번째 단계가 돼서 요즘 사회문제 지문 구조가 이런 형식을 많이 따르고 있거든. 실제로 이 지문도 그랬고 나머지 지문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지문은 이제 풀어봤지. 당연히 문제 끝나고 나서 풀어봤을 때 전통적인 정책 이론을 얘기하면서 근데 그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큰 불안정을 야기했고 그것 때문에 거시가 새롭게 튀어나왔다 라고 하는 얘기가 흘러갔잖아. 이런 패턴이 나는 거 중요해.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트렌드라고 표현해볼까? 요즘 문제는 과연 그러면 사회지문을 어떻게 흘러가게 만들어내고 있는가 라고 따져봤을 때 융합이 더 고도화되고 있어. 이건 뭔데? 융합의 고도화. 이게 뭔 소리냐면 잘 봐. 쌤이 아까 인문지문은 어떻다, 사회지문은 어떻다 방금 말씀드렸지. 패턴이 있단 말이야. 또 기술지문은 항상 과정의 흐름도가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플로우 차트라고 하죠. 그리고 또 과학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퀄 싸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자, 그런데 그런
지문에 나타나는 그 지문 고유의 특성들이 문제 안에 되게 많이 녹아 들어가는데 참고로 이 지문도 시작할 때 방금 뭐라고 시작했냐면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하면서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했거든. 그럼 전통적인 정책을 다른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해보자.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이런 주장이 만들어졌으라고 이야기가 끌려가는 거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 구조인 거야? 인문 구조에서 많이 보던 주장과 이해, 근거 판단 이런 문제가 놓아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뒤쪽에 보시면 과학 지문도 이것도 미리 알려줄게. 과학 지문에서도 또 뭐가 나올 거냐면 과학에서 그 세포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면서 세포의 발전 단계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과정도가 나와버리지. 기술 지문 형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섞어버려. 기존의 패턴들을 파괴해버린 것들이 나와고 있어. 점점 문제가 고도화, 어려워진다는 소리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한번 말한 적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5년 전에 수능을 풀었던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물론 그때는 이제 물수능이라고 유명했었지. 뭐 풀죠 이게?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진짜 못 풀 거야. 요즘 수능은 왜 이래요? 라는 질문이 반면이 나올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한 다음에 3, 4년 뒤에 수능이 똑같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 문제가 더 쉬워질까요? 저희도 못 풀죠. 그런 거야. 점점 더 어려워질 거야. 이제 융합의 프렌드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거. 색채가 짙어지고 있어. 오케이? 그런 거 알아가는 게 중요해. 싫다고 거절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알려드렸잖아. 오답을 만드는 유형, 어려운 단어 조심하라고 했었고 A, B, C 파트의 구조화 이런 것들 잡으라고 했었던 거. 선생님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알겠지? 그게 나 이렇게 할 줄 알았어 라고 하고 싸우는 거랑 뭐가 넣을까 이렇게 하고 싸우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자,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럼 진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1달러부터 한번 가보자. 너무 높아. 키 좀 컸으면 좋겠다. 윗공기는 참 맑겠지, 그지? 미세먼지들은 비슷할걸요? 비슷하려나? 여긴 전통적 경제이론, 통화정책. 오케이. 통화정책. 자, 그럼 이거는 특정한 주장인 거야, 입장인 거야. 가보자. 초동의 통화정책은 정책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했어요. 뭘 사용한다? 정책 금리를 활용해서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한다. 그럼 정책금리는 어떻게 굴려먹는가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서 나온 내용이 이거야.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이퀄 치고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죠. 자,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라고 하면 현재 뭔가 이제 사람들이 막 다 돈 쓰기 바쁘고 막 그럴 때를 말하는 거겠지. 그럴 때는 정책금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책금리는 인상을 해요. 됐죠? 자, 이게 선생님 중요한 거라 일부러 색색을 열심히 쓰고 있는 거야. 알겠지? 과열되면 정책금리를 인상한대요. 금리를 인상을 하면 자, 봐자. 통해 이퀄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하는데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도 높아지고요. 자, 이거 옆에서 써볼게요. 시장금리는 높아지고요. 또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퀄 대출은 감소해. 따라하니 대출이 감소하고 신용 공급은 축소되죠. 신용공이 공급된다는 얘기는 뭘까? 신용 대출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신용 공급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축소한다고 하면 당연한 소리겠지. 연결되는 거니까. 또 신용 공급의 축소는 또 이퀄이지. 경제 내에 뭐를 줄여? 수요를 줄게 만들어. 필요성을 줄게 만들고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가 안정되어서 궁극적으로 경기가 진정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정되게 되는 거야. 됐죠? 근데 많지만 개뿔도 아니야. 그리고 참고로 이런 식으로 이걸 썼다는 얘기는 문제에서 쓰겠다 안 쓰겠다. 쓰겠다. 무슨 안 쓰겠다야. 이퀄 선생님이 하나 있잖아. 이퀄이랑 세모가 나오면 뭐 하는 거다? 분명히 쓰인다. 참고로 이 도표가 문제 속에서 최소 2번에서 3번 이상 쓸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요즘 문제가 고도가 된다고 했었지? 바로 여기야. 이거 반면을 봐봐.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자 세모 칠게요. 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왠지 글씨도 저 잘 써지는 느낌이야.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반대의 과정이라고 표현했잖아. 자, 반대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것도 밑줄 쳐볼까요? 그러면 예상해봐. 문제는 아니고 있어 난이도를 높이고 싶으면 침체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단순하게 이걸 찾는 문제라면 문제 난이도는 쉽겠죠. 왜냐면 이걸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단순하게 생각해봐. 과열됐을 때는 금리를 올린다고 했으면 침체됐을 때는 금리를 내릴 것이고 시장금리가 떨어지겠고 대출이 많아지면서 신용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수요가 늘어나면 물가가 다시 정상 궤도를 찾을 것이고 진정되겠지. 진정된다는 표현 좀 오버스럽구나. 진정된다기보다는 경기가 정상화되겠지. 지금 너무 다운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올라가면 그렇지. 얘는 경기가 과열됐기 때문에 진정시킨 거고 침체됐기 때문에 정상화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 반대 개념을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 녀석은 왜 준 걸까? 앞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전제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됐어요? 문제 구조를 자 지문의 구조를 자 가봅시다.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이런 말 중요해. 보조사에 많이 쓰였죠. 올리란 뜻이잖아. 중요한 거겠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계속 가봅니다. 역시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자,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한번 써볼까요? 전통적 경제학의 입장에 따르자면 기업 미시 건전성 정책을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주장했고, 맞죠? 그리고 그 미시 건전성 정책의 정의가 뭐야? 정의는? 이석의 정의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 굿. 자, 정확하게는 금융 감독 정책이야. 금융이 감독당해야 돼. 금융은 감독해야 돼. 이때 감독하는 대상은 개별 금융 회사야. 자, 특히 우리가 이 개별 같은 단어를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가능성이 높아. 그냥 금융회사를 감독해야 되는 것이겠구나 라고 말해도 할 말은 없어. 그쵸?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개별 금융회사를 말했어. 그리고 미리 말할게. 이 단어는 앞으로 2번 더 나와. 또 반복할 때 왜 그러는 거야? 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단순해. 지문 구조를 단순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돼. 물론 단순화를 시킨다고 해도 선생님이 여기다 이걸 꽉 채워드릴 거거든. 양이 많아. 양이 많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이걸 얼마나 내 걸로 정리하느냐가 중요해. 자,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눈 반짝여져. 달리가 나왔으니까 세모 치시고요.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 그리고 이것의 등장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오케이? 이걸 A라고 할게. 이유 A.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장기적일 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했어. 자, 추론해내야 돼. 반대로 단기적일 때는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겠지. 요런 게 바로 요즘 문제 트렌드야. 숨어있는 고리.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두 개는 대비되는 짝이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문제에 등장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인식 하나와 두 번째,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의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급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해요. 이 효율적 시장 가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뭐는 존재할 수 없다. 버블은 인정하지 않겠다. 버블이 뭐야? 버블. 거품. 그러니까 경제학에서의 버블이라는 단어도 우리 상식으로 알아놓으면 좋은 거야. 과도한 평가. 과도평가. 그치? 뭐 예를 들어 이거 1,000원이면 사는데 너도 나도 탐내. 그럼 내가 1,200원이면 팔아볼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전 1,300원, 1,500원 이러고 있는 거야. 오씨, 그럼 2,000원 팔아볼까요? 한 3,000원까지. 이제 버블이지 이제. 그쵸? 큰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버블이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가설이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지닌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래서 전통적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규제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 이름이 뭐다? 예방적 규제? 뭘 활용한다? 자기 최저, 아니 뭐냐, 지금 여기 있다.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을 거야. 최저 자기자본 규제.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 예방적 규제라는 말도 뒤쪽에서 활용된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단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방적 규제. 됐죠? 여기까지는 할만합니까? 참고로 이 자기자본에 하한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이건 이해가 됐어? 이거 왜 하는 거야? 상황을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이게 진짜 이해된 거거든. 이거 왜 하는 거야?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경제 큰 틀에서 보자. 내가 은행이야. 여기 의자들이 다 이제 경제 주체들이야. 경제 주체라고 하면 뭐 개인이나 기업 등이 되겠죠. 자, 경기가 어떤 경우에 침체할 수 있고 어쩔 때는 뭐 과열될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개별 금융 회사의 안정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그럼 회사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터져도 회사가 망할 수 있어야 해. 그러면 돈이 많아야겠지. 그치? 사람들이 돈을 다 빼간다고 해도 버틸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야, 너네 회사는 너희 은행, 뭐 기업은행,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이렇게 다양한 은행들이 있잖아. 실제로 그 은행들을 말하는 거겠지. 은행들한테 너희 회사는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인원수나 거래한 대상들을 살펴봤을 때, 야, 최소한 1조 원은 가지고 있어. 나라에서 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1조 원 이상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대출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나라에서 제한을 거는 거지. 이렇게 하나 이런 은행에서요? 그렇지, 은행마다. 나라에서 감독을 거는 거야. 은행업을 심사해가지고 최저 장기자본 규제를 딱 걸어놓고 이만큼을 확보하고 있어야 은행 업무를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뭐 경제가 위기가 찾아와서 사람들이 서로 돈을 빼간다 이렇게 했을 때 다 주고도 안정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와중에서 심지어 은행이 파산해버리잖아? 난리 나는 거죠. 참고로 그 은행이 파산하는 것을 막도록 뭐도 있어 실제로? 국가가 예금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 한 사람당 몇만 원? 이런 거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 상식으로, 진짜 상식이야. 한 사람당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돼. 뭔 소리냐면, 보호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이 은행에 1억 2천만 원을 넣어놨어. 근데 나라가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 은행이 망해버렸어. 그럼 내 돈도 날아가는 거잖아. 그치?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니고 5천만 원까지는 다 최소한으로 보장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5천만 원 커버해주는 거야. 읽는 게 더 크다. 그런데 그렇지, 읽는 게 더 크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움직여야겠지 실은.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많아지는 게 경기의 과열이나 침체야. 오케이? 그래서 근데 그 돈을 나라에서 갑자기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 그러니까 법으로 걸어버리는 거라니까 이건. 5천만 원씩은 그래서 은행마다 1조 원 남겨놓고 내가 파산을 해도 5천만 원씩을 줄 수 있게 세팅을 해주는 거지. 그런 개념인 거야. 실제로는 디테일은 안 그렇겠지 당연히. 디테일은 이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예방적 규제처럼. 됐죠? 자, 전통적인 경제학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도 보세요. 이처럼 하면서 시작했잖아.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자, 3단락으로 넘어가 보자. 또 한번 반복으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뭘 어떻게 봤다고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서는 금융안정을, 자 써볼게.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서 금융의 안전을 좀 근데 그 숫자가 좀 이상해졌는데 방금? 맞나? 오케이. 그리고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각각 뭐 할 수 있다?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는 무슨 정책 접근 방법? 이원적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였다는 거야. 자, 이렇게 나누는 걸 뭐라고 한다? 이원적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해석 잘해야 돼. 이원적인 건 뭐 하는 거야? 다르다. 그렇지. 근원이 아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감기에 걸려서 콧물을 질질 흘리고 있는데 뱃살이 나왔어. 그러면
감기 걸리는 건 감기 걸리는 걸 치료하는 거고 뱃살은 뱃살을 치료하는 거지. 다이어트를 시키고 하는 거야. 됐죠? 무슨 얘기 이해됐음? 자, 이렇게 따로따로 찢어서 보는 게 지배적인 견해였는데, 그러나 떴잖아. 또 세모 쳐놔야지.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왔더 떴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 뭐 바로 IMF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맞습니다. 자, 이 이후야. 그럼 생각해봐라. 나는 모르고 읽었는데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싹 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정책이었던 거야. 됐지? 자,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 금융 시스템이 와해된 건 뭐 하는 거야? 이게 해산. 싸그리 무너져서 퍼져버린 거야. 무너져서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대. 자성은 또 뭐 하는 거야? 스스로 일어나는. 스스로 반성하는 거야. 자성찰. 됐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그동안은 최저 자본 규제와 같은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을 감독하면, 그리고 그 금융의 감독 대상은 뭐였어? 개별 금융 회사였지. 그것만 하면 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진짜로 일어나 버렸잖아, 문제가. 그치? 자, 그래서 자성이 일어났는데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자, 눈치 채우세요. 경기가 불안정해졌습니다. 뭐 했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번역해줘. 금리가 낮아졌다? 경기가 불안해졌다는 얘기는 과열됐다는 얘기야? 침체됐다는 얘기야? 침체? 그렇지. 그리고 그 침체가 되면 당연히 어떤 정책을 쓴다고 했어? 정책금리를 낮추는. 그렇지, 낮춰야겠지. 됐어? 당연하게 하던 법칙이 지금 바로 지문 속에서 활용됐지. 그렇게 해서 낮췄는데 이 녀석을 해봤더니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해버린 거야. 이것은 이퀄 자산 가격 불안으로 인해서 버블을 오히려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아까 전통적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자면 버블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버블이 만들어져 버렸지.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긴 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뒤에 조금 더 나오는데 그냥 미리 설명을 해버릴까? 지금 이거는 그런 개념이야. 뒤에 보기 문제 나오는데, 자, 내가 1억 원의 돈이 있어. 좋겠다. 1억 원 정도는 막 불릴 수 있어, 내 맘대로. 자, 1억 원이 있는데 지금 은행에서 금리를 한 2% 준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1억 원을 맡기면 2%면 얼마일까? 200? 200만 원이네. 1억을 1년 동안 그냥 쓰세요 드리면 200만 원 돌아와요. 자, 그냥 넣어두면 자동으로 붙어요, 그게? 200만 원? 그게 이자 넣어두기만 하면. 그게 이자잖아. 근데 참고로 요즘 2%짜리 이자는 거의 없다시피 0.몇 아니에요? 그렇죠. 0점 몇 까지는 아니고 0.15%? 이 정도. 자, 아무튼 어마무시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자, 여기 좋은 땅이 있어. 좋은 땅이 있어. 우리나라는 땅값이 웬만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이 돈을 땅에다 투자해버리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금융이 침체 기간을 겪으니까 다 비슷한 생각을 하겠지. 이 돈은 은행에 맡기는 것보단 땅을 사자. 그럼 땅으로 다 돈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땅은 1억 원어치 가치밖에 없었는데 막 사람들이 2억에 사고 3억에 사고 4억에 사고 5억에 사고 자산의 가치가 푹 뛴 거야. 이래서 무슨 얘기인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 금융대로 돈이 안 생기고 자산대로 뻥튀기가 생기고 둘 다 망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한 하나 더 있었네. 오케이? 두 번째 뭐도 있느냐?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가 됐어요. 그래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금융회사가 뭐 되었다? 대형화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를 일으킬 상황이 생겼다는 거지. 자, 지금 선생님이 그냥 술렁술렁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게 뭐인 거야? 문제점. 그렇잖아. 그거 갖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파악해줘.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 자, 그래서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금융안정이 확보가 안 돼. 아무리 개별을 감시해봤자 해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또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눈 반짝이고 여기다 또 별표 쳐야 되는 거야. 뿐만 아니고 라는 말 쓴 거 보이니?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이래. 자, 눈치채. 물가뿐만이 아니라 뭐도 금융도 안정시켜야 된다는 거야. 이건 뭘로 본 거야? 이제부터는 해결책을 한꺼번에 보는 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밑줄 쳐볼게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결론적으로는 금융과 물가를 모두 신경 써야 한다는 대책이 나왔다는 거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노출시키면서 가면 되는 거지. 자,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니은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돼. 자, 니은 볼게. 그 결과 방금 뭐라고 했냐면 기업 미시 건전성 정책에 플러스 니은 거시 건전성 정책이 뭐가 됐다? 추가됐다. 이게 진짜 오늘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 별표. 뭐 됐다고? 추가됐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보통 대립점을 찾으려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경제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통경제학, 이후에는 현대경제학 이렇게 나누고 이전에는 미시경제학, 이후에는 거시경제학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미시는 미시대로 영향력이 있고 거시라는 차원을 추가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 두 개를 대립점에 놓는 순간 문제가 말리는 거야. 뭔가 이거 어디서 썼던 것 같은데? 말리야 진짜로.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 뭘 할 거야? 그럼 그 거시 건전성 정책이 뭐냐? 설명을 하겠죠. 근데 이걸 말린 애들이 많아요? 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는 말리고 안 말리고 차원이 아니야. 왜냐면 지금 당장 이걸 말리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게 되어 있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말아먹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변형 문제 볼 때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뭐 여기서 잠깐 이렇게 서로가 대립되는 게 아니라고 나왔는데 보기에는 막 대립되게 나와가지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경고성 사인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오케이? 자, 거시 건전성 정책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벌써? 시간이 빨리 가요. 자, 가봅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이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봐봐. 선생님이 아까 개별 금융회사 두세 번 나올 거랬잖아. 벌써 세 번째 나온 거야 이거. 이 말만. 맞지? 개별 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녀석은 정의가 뭐야? 금융 시스템 차원 자체의 안정성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개별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꼭 붙여줄게요. 됐죠? 다른 점이니까요. 차이점.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잘 읽어봐. 이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대요. 이거는 구성의 오류라는 것에 논리적 기반을 둔다. 지금 방금 이 문장 이해됐니? 다시 한번.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말 무슨 소리야? 그 조건만 있으면 충분한데 그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필요 충분 조건이나 뭐 그다음에 제한 또 무슨 용어를 쓰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오케이, 세 가지가 있니?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이걸 말하는 거잖아. 개별 금융 안정성이 담보된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거시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안전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말하는 거지, 그렇죠? 거시랑 미시 둘 다 있어야 된다. 물론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 복잡하게 하는데 따져보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이 말이 포인트는 뭐야?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둘 다 있어야 해.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봐봐. 그래서 이 녀석도 뭘 청을 통해서 예방적 규제를 통해라고 되어 있지. 빠밤. 자, 지금 뭐가 마킹되고 있니? 그럼 쟤도 적을 쓴다는 거예요? 예방적 규제를 쓴다는 공통점이 아직 말 안 했어요. 둘 다 예방적 차원에 일어난다는 얘기야. 근데 무슨 소리냐면, 자,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게 아니라는 거야. 금융위기는 발생하면 망하는 거거든. 이미 딱 끝나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오케이? 미리 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무슨 화 된다? 여기다가 별표
지구 강조해 놓을 거야. 진짜 중요한 장면이야, 이 장면이. 앞으로 우리가 푸는 문제들도 이런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자 봐봐. 예방적 규제의 차원이라는 것은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니? 이 두 개 사이에 공통점이지. 공통점이야. 근데 왜 차별화? 차별화라고 하는 건 차이. 다르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맞는데 지금 여기서 차별화라고 하는 말의 포인트는 예방이라서 차별화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다른. 이쪽은 요 녀석뿐만 아니라 요거를 기반해서 요것까지 하겠다는 차별화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잖아. 맞잖아. 단순한 대비를 시키면 안 된다니까? 차별화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지점을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과거에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통해서 개별 금융회사만 안전성을 취하면 됐지. 근데 여기에는 시스템 차원의 안전성이 필요한 예방적 규제가 또 추가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쟤도 하고 얘도 하는데 그냥 그게 다를 뿐이다? 라는 다시. 잘 봐.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비유를 했었지. 그 비유를 설명해 볼게. 자, 아까는 선생님이 콧물 질질 흘리는 감기와 비만을 앓고 있었어. 그러면 그때는 뭐 예를 들어 콧물을 흘리고 계시니까 항생제를 처방해 드리죠. 근데 항생제를 처방해봤자 남사만한 해결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 죽게 생겼어. 막 당뇨병 걸리고 비만 걸리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책이 나온 거야.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혈압으로 쓰러졌나 봐. 위기를 겪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콧물 흘리는 거랑 요거에 대한 대책이 따로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콧물 흘릴 때 항생제는 항생제로 처방하면서 동시에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운동요법을 같이 해야겠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둘 다 하는 건 맞는데 같은 거가 아니라서 차별하라는 말을. 같은 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정책이 아니어서 같은 류의 정책.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지금 선생님 왜 그걸 강조하는 거냐면 아까 말했잖아. 추가된 걸 하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얘는 A만 하면 된다였고 얘는 A뿐만 아니라 B도 필요해라는 개념이라니까? 그럼 이거는 다른 거지. 그럼 차별화라고 쓴 이유는 B가 추가됐기 때문에. 네. 그렇지. 그 설명이 정확한 설명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 가지고 낚았는데 이거 그냥 답을 바로 보여줄게. 지금 이게 어떻게 문제를 낚았냐면 봐봐. 28번 문제 보이니? 28번 문제의 정답이 3번이야. 잘 봐. 기업은 이음과 달리 차이점. 예방적 규정의 정책의 성격의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잘 생각해봐. 예방적 규제는 공통점이야. 근데 왜 3번이 아닌 것 같아 보였을까? 차별화라는 말을 봤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지문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뜯어보니까 헷갈리는 거지. 이해됐지? 그리고 이거는 문장을 만들 때 잠깐만요. 이놈의 컨디션. 문장을 만들 때 출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보시면 기가 막힌 거야. 맞고 싶었던 거야. 난이도 조절한 거야. 오케이? 읽어낼 수 있어야 돼. 됐냐? 자, 이게 네 번째 단락이었고요. 자, 이제 한 단락만 더 읽으면 이제 문제는 완성이 될 거야. 자, 다섯 번째 단락 읽어봅시다. 쓸 자리가 없군요.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한데요. 자, 잘 봐.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수능성을 지닌대요. 자,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의 위험 요인은 경기의 순응성을 지닌답니다. 순응하는 건 뭐야? 얌전히 따라가는 거지. 얌전히 따라가는 거야. 얘가 위로 올라가면 나도 위로 올라갈게요.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나도 내려갈게요. 선생님 아까 마지막 문제 바로 위쪽 30번 문제였나요? 30번 문제 비대칭에 짝이 되는 단어가 있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비대칭에서 수능이라고 하는 걸 바로 따라가는 건 원래 어려운 말이잖아 이건. 근데 개념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게 대응되는 짝이 맞는 거잖아. 반대는 그렇지.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잡을 수 있는 거고 수능한다는 얘기는 함께 움직인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잡아내는 것도 신기한데요. 쉽지 않아. 쉽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 그래서 봐봐.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자 볼게요. 그래서 호황일 때는 그럼 봐봐. 이 호황이라는 말도 앞에서 했던 어떤 단어의 반복을 피하는 거야.
1번 자석이 있어. 과열. 그렇잖아. 오씨 좋아. 다들 투자하려고 노력할 때. 그치? 호황일 때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 신용 공급을 팽창시키게 되고, 오케이? 이퀄 신용 공급을 늘려서 이퀄 대출이 늘어나고. 근데 이퀄 여기 신용 공급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과열에서. 같은 건데 왜 저기는 몰라요? 잠깐만. 호황일 때는 대출을 늘린다고 했었잖아, 그치? 호황일 때는 잠깐만. 완전히 같은 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 다른 이쪽은 이제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을 설명하면서 참고로 이 녀석은 전통적인 차원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잖아, 이거는 정책의 차원. 근데 지금 여기는 무슨 차원을 보고 있는 거야? 실제 개별 금융 회사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개별 회사들이 대출을 늘려서 신용 공급을 늘리게 되고, 됐죠? 늘리게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산 가격은 급등하게 되고 경기는 다시 급등하게 되고. 자, 이건 빨간 펜으로 써야지. 그래서 경기는 과열돼. 그럼 봐봐. 참고로 이게 왜 쟤랑 연결되느냐면, 잘 봐. 경기가 과열된 게 이제 다시 이거잖아. 그럼 경기가 과열된 이유는 뭐였어? 대출을 늘려서였잖아. 그럼 대출을 누르기 위해서 정책금리를 올려버린 거잖아. 그래서 저기 써있는 거는 저걸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인 거고. 그렇지. 이거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이 또 짝이야.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거야 진짜로. 연결고리가. 됐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베스트. 이게 되면 베스트야. 1등급이겠지. 그리고 반면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대요. 자, 반면 불황일 때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안 봐도 어떻게 설명될지 알겠지. 요거랑 똑같은 세트야.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 이거 가지고 문제 만들었겠구나. 판단되죠?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한 번에 판단을 하도록 하고요. 아이고야 많다. 그래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라는 게 있대요. 이거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 뭐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이름이 뭐라고 좀 불러줄래?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 죽겠네 진짜. 자, 이거는 뭔가 좀 살펴보자. 이 제도는 정책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자기자본에 추가적인 자기자본, 즉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시킨다. 보자. 자, 무슨 기에? 이걸 A 파트라고 할게요. 무슨 기에 들어섰을 때? 경기가 과열기에 들어서면, 그렇지? 과열기에는 아까 최저자기자본은 당연히 쌓여야 된다고 썼지. 아까 말했잖아. 미시에다가 거시 건전성 조정이 추가되는 거야, 개념이라고. 오케이? 최저자기자본, 요거는 최저자기라고 쓸게요.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뭘 쌓도록 한다? 오케이. 추가자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완충자본. 이걸 완충자본이라고 부른다는 거였지. 완충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만든다는 거지. 자,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 생각해봐. 자, 경기가 막 붐업이 되고 있어. 나 은행인데요. 사람들이 막 돈을 여기서 막 빌려 쓰고 여기서 또 이거 빌려다가 여기다 쓰고 하니까 너무 내 돈이 많아졌어. 좋아.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많이 빌려주고 싶겠지. 어쨌든 실은 돌려막기인데 돈이 많이 몰리니까 또 많이 풀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나라에서 야, 지금 너 원래 1조 원짜리 회사잖아. 지금부터는 1조 8천억 원 지니고 있어. 라고 하면 헐 하면서 거기까지는 또 돈을 못 건드리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대출해달라고 할 텐데, 아이 지금 저희가 대출할 수 있는 한계가 다 와서 죄송합니다. 못 해주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또 과열된 게 낮아지니까. 그렇지, 말했잖아. 대출이 그럼 낮아진다니까? 오케이. 대출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과도한 신용팽창이 억제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결과 완충자본의 적립이 이루어져. 적립이 이루어지고 나서 또 어떤 세계가 왔을 때? 오케이, 침체기도 올 수 있겠지.
그러면 침체기가 왔을 때는 이 적립된 완충자본을 어떻게 하자?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거죠. 적립된 자본을 사용하도록 만든다. 정리되니? 적립하고 사용하고. 됐죠? 적립하고 사용하는 건 대립되는 짝이야? 무슨 얘기겠지? 당연한 거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저건 어떤 건지 알겠지? 아까 막 금융이 붐업됐을 때 1조 5천억까지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침체기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다 돈을 안 써.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나라에서 야 다시 1조로 콜? 그럼 5천억의 여유가 그만큼 갭이 쌓이는 게 훅 생겼겠죠. 오씨 5천억 저희 대출 싸게 해드릴게요. 가져가세요. 5년은 굴려야 돈이 이익이 되는 거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금융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와 기네요.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문제 출제의 원리를 한번 파악해보자. 가자. 첫 번째부터 27번. 야, 그나저나 좀 덥지 않냐? 땀나는데. 그럼 저걸 낄 수 있을까? 껴질까? 열어라. 오 좋아. 쌤 근데 감기 걸리셨는데 틀어도 돼요? 지금 선생님이 등이 지금 땀범벅이거든. 땀이 많아서 와 죽겠다. 자 계속 가볼게. 잠깐만 카메라에 다 나오긴 하는 거냐 이거? 애매하지만 오케이. 너무 깍깍지 나가지고. 자 문제 풀자. 1번 알 수 있는 거. 자 1, 2, 3번 묶여있지? 이전이라는 기준이 있었어. 그럼 그 이전 기준으로는 여기를 봐야 되는 거야. 그죠? 첫 번째,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았다. 단기적, 기억나 이거? 어디 갔어? 요거 내 거라고 했지? 숨어있는 연결고리 문제. 그치? 2번, 개별금융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맞습니까? 아니죠. 지금 참고로 지금 첫 번째 문제도 단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단기에는 영향을 주는 거였지? 잘못했잖아. 2번도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면 금융 안정이 달성된다고 봤잖아. 그게 바로 이전의 특징이었잖아. 개별 금융회사를 컨트롤하면 된다. 세 번째,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서 통화정책, 금융감독 정책을 더불어 써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 어느 쪽이었어? 이후였지? 전통으로는 이원적이라고 했었잖아. 따로따로 쓰는 거였잖아. 1, 3번까지 아니구만. 그쵸? 그러니까 지문 구조가 완벽하게 숙지가 돼버리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4번 이후야 이제 정책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문제가 쉬운 이유는 뭐냐면 자 다시 3단락 좀 볼래? 3단락을 보면요 어디 있어? 자 끝에서인가? 잠깐만 이거 정확하게 근거 좀 잡아주려고. 정책금리 인하가 자 봐봐 중간에 3번째 단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찾았니? 이 당시부터 읽을게. 그 뒤쪽에 있는 이 당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아까 내린다고 했었죠? 금리를 낮추는 정책이 벌어지면 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불안이 야기된다. 무슨 일이니? 저 이거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야? 아니 필요하면 움직여. 무슨 일이야? 뭐 가져가야 되는 게 있나 보구나. 까미오 출연하신 걸로. 자 우리는 계속 가자. 자 깜짝 놀랐네. 자 경기 변동이 정책금리가 인하되고 자 다시 자 그래서 위기 이후에 어디 갔어? 자산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잖아. 훼손된다. 분명히 그냥 훼손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그냥 대놓고 말했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도 난이도를 조절한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야. 갑자기 시험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절이 된 게 맞아. 선생님 봤을 때는 이 문제도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었어. 우리 뒤쪽에 이번 시험 전체 오답률 5위가 과학 지문 1치 분리수 문제였거든. 그런 식이었을 거야. 조심하자.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다는 걸 경고한 거야. 마지막 5번. 경기 변동이 자산가격 변동을 유발하지만 자산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산가격이 변동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 변동이라고 하는 거 움직임을 말하는 거잖아. 움직이면 경기는 뭐가 된다?
봐야 된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27번 문제 해결 끝. 됐죠? 28번 문제 가봅시다. 자, 예정대로 기업과 니은을 비교하는 문제 등장했고요. 공차 문제 등장했습니다. 가자. 먼저 1번. 기업에서는 정책수단과는 별개의 정책수단을 통해서 금융안정. 물가안정용 정책이 따로 있고 금융안정용 정책이 따로 있다. 물가안정, 금융안정. 맞지? 이원 접근 1번 오케이? 2번. 니은에서는 그냥 신용공급의 경기 수능성을 완화시키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대요. 경기 수능성을 요거라고 말했지. 이거를 완화시키는 수단이 바로 요거였잖아. 그쵸? 세 번째. 기업은 니은과 달리 예방적. 이거 아까 얘기했지 근데. 그리고 이 문제가 오답률이 의외로 높았던 지점이 있다는 거야. 바로 이렇게 차별적이라는 말 때문에 낚인 거 조심해. 4번. 니은은 기업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을 감독하는 정책수단을 사용한다. 달리잖아. 니은만의 특징은 뭐였어? 금융 시스템 감독이 추가됐었지. 이해되니? 참고로 이거를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자면, 그럼 기업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설명하면 기업과 니은은 모두 금융회사의 기업과 니은은 모두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작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거야. 그리고 뒤에 나오잖아. 자기자본을 위한 정책수단 있었지? 최저 자기자본 규제가 있었고, 또 어디 갔어? 최저 자기자본에다가 플러스 완충자본의 개념이 있었지. 그쵸? 자, 29번 넘어가 봅시다. 29번은 나름대로 재밌지 않았니? 할만했어, 솔직히 이 녀석은. 그러니까 이 녀석도 솔직히 찍었다고 말을 들었을 때